자, 안녕하세요. 네. 자, 수업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수업을 할게요. 그 수업은 수학교육학 신론 2를 중심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오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아마 프린트물에 나가 있는 건 이 책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책하고 좀 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책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읽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 있으면 수업하는데 이제 편안하니까 책을 갖고 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챕터가 끝날 때, 끝나게 되면 이제 무엇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해 볼 거냐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도서 관련된 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면 이제 지도서 관련된 내용은 이제 프린트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고를 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고,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신론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면, 머릿말을 보면 1절이 교육과정, 2절이 교사 지식, 3절이 교수학적 변환과 수학적 의사소통, 4절이 그 학습자의 수학학습 특성, 5절이 수학 교과에서의 좋은 학습, 6절이 교수학습 이론 적용, 7절이 수업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업은 3절부터 7절까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론을 어느 정도 이제 읽어봤다, 신론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업이 돼요. 그래서 혹시 신론 책들을 안 읽었거나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면서 이제 중복되는, 신론과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신론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교과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접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련된 내용들이 신론보다는 여기에 대해 더 많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신론과는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론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맞춰서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에서 보시면 3장 교수학적 변환과 의사소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책에서 맨 처음에 그 챕터 3 교수학적 변환과 수학적 의사소통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그 서론 부분을 읽어보면, 교수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만드는 활동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위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시도이며, 교사에 의해 계획된 지식을 학생 스스로 동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서 가르칠 지식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2장에서는 교수학적 상황과 변환, 그리고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브루소가 교수학적 상론을 주장한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수학 교육과 관련된 많은 이론들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관련된 주제들을 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수학적 변환이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있으면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이 있다. 그러면 얘와 얘가 동일한 선상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가르치고 배우는 수학으로 전달될 때, 이것을 전달을 해줬을 때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문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인지 수준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이렉트로 지도하는데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학으로서 변환시켜주자. 이것을 일명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교수학적 변환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교수학적으로 변환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은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우리가 3장에서 하려고 하는 학습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장에서는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데서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교수학적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내용들 중에 하나로는 과연 학문으로서의 수학에서 나오는 이 본질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본질이 여기서 훼손되지 않고 본질로서 과연 잘 전달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의 이제 요인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거나 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개념들이 발생되는 요인들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 이러한 경우 오개념을 발생하지 않게 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는데 항상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려면, 이런 것들을 보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신론에 이제 나와 있죠. 이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때 인지 수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에 관련된 내용들이,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할 때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적, 발생적 측면을 또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려돼서 이러한 오개념의 문제라든지 또는 지도상의 유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책에서는 형식적으로 뭐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들에 대한 개요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1, 2월에 했던 신론의 문제라든지 3, 4월에 할 신론2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 있는데, 신론은 지엽적인 것에 조금 더 강조가 된 거고요. 신론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이제 신론2는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신론2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도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같이,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같이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절 교수학적 상황하고 이제 나왔죠. 교수학적 상황하고 나왔는데, 이거를 이 내용과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수학적 상황하면 우리가 여기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은 브루소우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고, 전반적인 내용은 브루소의 이론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브루소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내용들을 할 때 중심축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중심축에 있는 내용이 현대화 운동이 항상 중심축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화 운동이 중심축에 있는데, 일명 우리가 저것을 세수학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몇 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겁니까? 3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교사명 시험에서
교육과정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문제가 3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4차 교육과정에 관련될 때도 3차가 나오고 5차일 때도 3차가 나오고 6차일 때도 3차. 우리가 계속 3차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현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보냐면 오늘날의 수학 교육의 체계를 맞춘 거는 3차 때부터다. 그러니까 이 3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3차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과 비교하면서 특히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노출하기도 하지만 큰 그림은 그때 이제 체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현대화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현대 수학의 조기 도입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강조한 것이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논리적 구조, 논리적 엄밀성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학생의 인지 수준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이를테면 이제 현대화 운동 시절에 그 3차 교육과정 때 이제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2 더하기 3은 3 더하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둘 다 5로서 같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내용은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이제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설명하는 것은 그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 내가 다닐 때는 규律법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배웠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3 더하기나 2 더하기 3은 5인데 무슨 교환 법칙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수학에서 그때 당시에 공부하는 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함수의 합성 또는 행렬 이것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 때문에 성립한다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 거죠. 당연히 다 되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현대화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브루너가 이제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뭐 하여튼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DNS,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얘기는 딘즈가 맞냐, 다이너스가 맞냐, DNS가 맞냐, 뭐 내가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DNS라고 읽어달라고 했다, 뭐 하여튼간 말들이 많은 그런데 하여튼간 이 DNS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브루너 하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브루너 하면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지식의 구조죠. 지식의 구조를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수학관을 보면 수학이란 무엇으로 번역을 했어요? 수학이란 완성된 지식의 산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EIS 이론이 강조가 되는 거죠. EIS 이론이 강조되면서 일명 우리가 저것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돼요.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는데 이때 E라는 것은 활동적 또는 작동적 표현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S, 즉 형식적 이런 형태가,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기본적인 내용은 함수다. 그러면 함수는 초등학생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중학생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고등학생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대학생 전문가 다 함수를 다룰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시켜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언어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는 것으로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하향 초등화시킨다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도를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것이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안적으로 제시했던 방법이 뭐예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이 역사 발생적 원리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발생적 측면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물론 역사 발생적 원리는 크게 현대적, 그 다음에 고전적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현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적 역사 발생적 원리가 이제 강조되면서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뭐 프로이덴탈, 그 다음에 라카토스, 브루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덴탈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덴탈은 역사 발생적 원리를 재구성의 원리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라카토스는 합리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루소우는 무엇을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론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역사적 발생적 과정에 맞춰서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똑같은데 프로이덴탈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들의 인지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학문적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재구성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프로이덴탈. 그래서 이제 재구성의 원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카토스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저것에 대한 역사적 발생 과정을 고려를 하되 그것을 준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준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칠판에 쓰면 수업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 그냥 말로 얘기할게요.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원시적인 추측,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원시적인 추측에 대한 부분 추측. 그 부분 추측에 대한 반박과 반례가 출현이 되고, 그러면서 반박과 반례에 대한 개선된 추측.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밑그림을 진행하는 과정을 역사적 발생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되 그 일련의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성 추구, 합리성 이런 말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브루소는 그와 같은 역사적 발생 과정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발생적 측면을 상황에 맞는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문제를 제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 이제 상황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사 발생적 원리와 연관돼서 브루소우 하면 항상 현대화 운동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역사 발생적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브루소에 대한 이론은 책에서는 역사 발생적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 신론2에서는 역사 발생적 원리라는 말은 안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측면도 고려하고 학문에 대한 발생적 측면도 고려해서 그것을 고려한 이론 전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론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과 연계시켜서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2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나는 강의 준비할 때 책하고 연계시켜 봅시다라 막 해서 이제 책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펼쳐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책을 읽으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프린트물에 웬만한 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고, 꼭 읽어봐야 되는 건 절대 프린트물은 두 가지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내가 해놓고 내가 두 가지 오류라고 얘기하면 참 그런데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자료를, 프린트 자료를 만든 사람은 이행내예요. 그런데 원래 책은 내가 만든 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재해석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라고 내가 포인트를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는 과정 안에서 저자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포인트를 달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자료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책도 꼭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반드시 책을 이제 꼭 읽어보면서 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프린트물 같은 데서 이제 제시되는 것들 중에는 이제 내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치명적으로 가끔씩 엉뚱한 오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보낼 때 고친다고 고쳤는데 아침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또 오타가 나오더라고. 근데 뭐 아가 이로 나왔다든지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내용상에 이제 그 오타가 있어서 그따가 하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1절 교수학적 상황 1. 교수학적 상황 괄호 1. 교수학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교수학적 상황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위해 계획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말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달하는 측면과 학습하는 측면을 우리는 교수학적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학적 상황과 이제 또 하는 이 비교수학적 상황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러면 프린트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 그림이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림 1, 교수학적 상황에서 비교수학적 상황으로의 전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교수학적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수학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적 의도가 드러나 있는 문제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거기에 맞는 문제가 제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 수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교수학적 상황에 들어가고 학습하는 행위도 무엇에 들어가요? 교수학적 상황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주체는 누가 주체냐면 교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중심이 이제 교사가 되는데, 이때 비교수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교수학적으로 의도가 담겨져 있거나 있으나 숨겨져 있는 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프린트물 앞에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비교수학적 상황이란 교수학적 상황은 비교수학적 상황은 교사의 중재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수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때 여기에 주체자는 누굽니까? 그럼 여기에 주체자는 누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은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수학적 상황이 무엇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됩니까? 교수학적 상황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겠죠?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책임의 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린트물에 이렇게 고쳐져 있나요, 여러분께? 책임의 양도라고? 제 책임의 양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그림을 기초로 다시 프린트물을 읽어볼게요. 자, 비교수학적 상황은 교사의 중재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문제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 그런다면 3. 책임의 양도. 동그라미 1. 교수학적 상황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은 학습에 대한 책임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루소는 이러한 현상을 책임의 양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책임의 양도는 학습에 대한 책임이 교사가 책임지고 있었던 부분을 누구가 학생에게 그래서 책임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가는 것을 책임의 양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교사의 역할은 그래서 교수학적 의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학적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이 그들만의 개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가능한 한 빨리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사는 내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무엇이 되도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여기서는 교사가 해야 될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역할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에서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책임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를 우리는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교수학적 상황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의해 적절한 교수학적 상황이 준비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나야 한다. 먼저 교사가 교수학적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르칠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해야 하고 가르칠 대상이 되는 학생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와 있죠. 자. 이제 그 프린트물에다가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교수학적 상황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가르칠 지식에 대한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프로이덴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상황을 요와 같은 것을 프로이덴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자로 무엇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사고 실험이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프로이덴탈은 어떤 걸로 표현했냐면 학습 장면과 학습 내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학습 내용이라는 것은 가르칠 지식을 무엇하는 거? 분석하는 거.
학습 장면은 학습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때 학습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 안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한 브루소 하면은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 발생적 원리를 고려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칠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생되는지, 역사적 측면과 발생적 측면을 모두 다 무엇해야 된다?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자를 고려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됩니까? 학습자들의 인지 수준, 학습자들의 선행학습 수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무엇해야 된다요?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프로이덴탈은 유사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고, 실험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지도서를 보시면 그 교사형 지도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각 그 영역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서를 보면 함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함수에 대한 역사적 발생적 측면들이 지도서에 대체로 잘 나와 있어요. 미분 나온다 그러면 미분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 발생적 측면이 비교적 잘 나와 있어요. 문자와 식, 그럼 문자와 식에 대한 역사적 발생적 측면이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도서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래서 뭐를 봐야 된다는 얘기냐면 지도서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서를 그런 거를 보라고 이제 공부할 때 지도서를 그런 것이 보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교사는 그 교수학적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르칠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되고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고려해야 된다. 교사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르칠 지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브루소라고 한다고 그랬, 아니, 브루소가 아니라 브루노라고 한다고 그랬죠. 둘 다 부시라,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브루노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본다면 현대화 운동과 가장 관련성이 이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 4번. 브루소는 교수학적 상황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교사 학생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상황론에서 나오는 것을 교수학적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상호작용을. 그래서 이 교수학적 계약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뭐 그 교사 임용장 나올 때 계약서 쓰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학적 계약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네 가지가 개인화 배경화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나타나는 것이 메타인지 이동, 또 그것을 강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형식적 고착화. 그 다음에 개인화 배경화가 이루어졌으면 그거로부터 이제 나중에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토파즈식 외면치레 또는 토파즈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간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 주르댕 또는 조르단식 외면치레 또는 조르단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때 토파즈 효과 또는 토파즈식 외면치레라는 말을 할 때 설명하는 방법들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교사들이 교수학적 계약에 의한 압박으로부터 토파즈 효과가 일어납니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때 그 예으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가르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본다면 항상 교수학적 상황에서 반드시 무엇으로 책임이 양도돼야 된대요.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책임을 양도시켜야 되는 데까지를 우리는 이제 교사의 뭐로 보는 거예요? 역할론으로 보는 건데,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학생이 이 상황으로 넘어가 있지 않으면 교사가 이제 뭐가 되는가? 조급증을 일어나는 거죠. 막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니까 학생을 기다려주거나 학생들에게 이거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입해서 학생들이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나친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토파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교수학적 계약에 의한 압박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학적 계약이란 교수학적 상황으로부터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가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계약이라는 것은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럼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학생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나치게 간섭을 받는 거죠. 간섭을 받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표현을 쓰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놔두면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갖다 뭐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한다. 내가 자기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까 토파즈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3페이지.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수업 내용이 교재 58, 59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 괄호 4.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는 학생들과 암묵적으로 교수학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교사는 학생들의 지식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사들이 제공한 학습 조건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복소수를 설명을 할 때 복소수에서 뭐 2 플러스 3i의 인버스는 2 플러스 3i분의 1이 돼서 얘는 13분의 2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왼쪽 표시는 학교 수학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오른쪽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2 플러스 3i분의 1을 역수는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복소수는 체가 되기 때문에 체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곱셈 여건이 존재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감동적인 수업을 듣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사가 어떤 제공된 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라든지 수준으로 뭐가 돼요?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엇해야 된다? 고려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선수 학습 내용과 새로 제시되는 조건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수 학습 내용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 학습 내용과 새로 제시된 조건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뭡니까? 이런 말과 비슷한 내용이 오스벨의 이론에 의하면 뭐가 돼요? 통합 조정의 원리가 되겠죠. 통합 조정의 원리. 물론 오스벨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관련성이 된 이론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브루소는 이런 말, 아니 브루소가 아니라 프로이덴탈은 이러한 표현을 무엇과 연계시켜서 표현했습니까? 이런 비슷한 말들을. 형식, 부력의 원리. 그러니까 항상 이때 선수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선수학습이고 우리가 학습할 내용과 이 내용들이 잘 뭐가 돼야 돼요?
연계가 되어야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이제 학습할 내용은 이 선수학습과 얘네들이 어떻게 지도가 됩니까? 근데 뜬금없이 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연계돼서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 저런 것들이 늘, 그래서 이런 게 늘 고민거리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고민거리들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피아제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피아제는 이런 이론들을 무슨 이론으로? 균형 이론으로. 그래서 교사가 여기에 무엇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교사가 갈등 상황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엇이 대한 내용되냐면, 이건 비쿠츠키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면 이것을 비계 설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뭐 여기에 직접 연계시키면 안 돼. 저 상황을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학습과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방법, 지도 방법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지도될 것입니까가 요게 이제 주요 관심이죠.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오스벨은 저런 것을 통합 조정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을 좀 큰 그림에서 무엇의 때에 따라서는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이제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수학 계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교수학적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딘즈 효과. 여기서 이제 딘즈 효과라고 내가 썼는데 신론투에서 딘즈라고 나와서 이제 신론투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이 딘즈 효과는 작년 시험에 은근 기대를 해서 이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은근 딘즈 효과가 정답이 되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은근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딘즈 효과 같은 것은 기평 시험 문제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수학적 계약들이 수업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수학적 지식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저 언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구성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만, 자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말하는, 또는 아까 이 표현을 갖다 무슨 표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황 문제라는 표현으로도 쓴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론만으로는 이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여기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선수 학습과 연관시켜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교수학적 상황과 연계가 돼요. 그럼 여기서 교수학적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때 의도란 새로운 무엇이 의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의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나중에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교수학적 계약이라고 본 건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내용이 딘지 얘기를 한 거예요. 딘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놀이를 통한 무엇이에요? 학습이죠. 학습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또는 비율을 새로운 수학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저 말이 교사가 학생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비 또는 뭐다?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상황으로 제공해 줄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뭐 이런 비슷한 전단지들을 쭉 보는 거예요. 저런 전단지들이 이제 뭐 우리 보면은 전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와 같은 것을 우리가 NIE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 신문을 활용한 학습. 저와 같은 상황들을 이제 주고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그럼 여기가 A사, B사 이렇게 됐다면 어느 사에서 한 것이 가장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개념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요? 비라든지 비율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게 여기에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른 이유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을 비나 비율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주어진다면 DNS에 대한 주장은 뭐냐면 DNS는 이제 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안 나오고 주로 그 도형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DNS는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6단계를 거쳐서 수학적 지식이 이제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 게임, 그 다음에 뭐예요? 공통성 탐구, 그 다음에 표현, 기호, 형식화 이런 단계를 거치죠. 6개의 단계를. 여하튼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 딘지의 이것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딘지의 이런 학습의 최대 장점은 놀이를 통한 거니까 학생들이 수업이 어떻게 돼요? 수동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능동적인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예요.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 단점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내가 여기다 브루소우의 주장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한 말과 일치하건 일치하지 않건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선 누가 주장한 거다? 이거는
브루소가 주장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브루소는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밑에서 4줄, 5번째 줄 우측에 보면 밑줄 그은 데 있을 거예요. 브루소는 상황 속에 학습해야 될 모든 수학적 구조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브루소의 주장은 놀이에 놀이 속에 수학적 그 구조가 담겨져 있다예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적 개입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사의 교수학적 그 개입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누구의 주장입니까? 아까도 말한 브루소가 주장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듯이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려면 교수학적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수학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빗대서 무슨 효과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 것을 빗대서 한 주장이 무슨 효과? 딘즈 효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딘즈 효과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 저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2번째 줄 계속 읽어보는데,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교사의 노력이 줄어들게 된대. 주어가 아니라 줄어예요, 줄어. 줄어들게 되고,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갖추어지진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구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놀이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됩니까? 딘즈 이 말을 한다면, 이런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놀이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돼요? 수학의 구조를 찾아내야 되죠. 학생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학생의 인지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찾아내기 어렵습니까? 수학의 구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률이 뭐다? 낮단데, 이 구조를 찾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인지 수준이 낮지 않아도, 높아도 굉장히 저거를 찾아내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무엇인 것은 아니에요. 찾는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저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공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것이 이제 브루소가 주장한 겁니다. 내가 이제 자꾸 브루소라는 말을 계속하죠. 이건 이행내가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루소의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입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므로 딘즈 효과는 교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교수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딘즈 효과란 뭐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렸습니까? 교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교수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본 거다? 딘즈 효과라고 이제 본 겁니다. 여기에서. 되겠죠? 자, 60페이지 이제 밑에서 3번째 줄은 이제 여기 우리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밑에서 3번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밑에서 3번째 줄 책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와 반대로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과도하게 이행되는 경우 교사는 자신이 준비한 상황을 강요하게 될 수 있고, 학생은 교사에 의한 지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것은 아까 내가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
지나치게 강조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토파즈 효과다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미비할 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미비할 때 나타나는 것을 딘즈 효과라고 썼고, 이것이 과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토파즈 뭐다? 효과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